국가가 네. 왜 책임을 회피하냐는 겁니다. 왜 교육을 사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럼 정말 전면 고민이에요. 무상 교육으로 갑니까?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초중고 좋겠다는 대학교 거예요. 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돼서 네. 소득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게 될 때 네. 그 이익을 개인만 가져갑니까? 국가도 가져가잖아요. 네. 국가는 성공한 사업 파트너다. 아하. 왜? 실패했다고 돈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반드시 세금은 가져갑니다. 아하. 그 책임을 다하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뉴스와 함께 양당 정치인들의 논평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죠. 장르만 브리핑. 오늘 뉴스 전해주실 분은요 최윤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양 쪽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 오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강전애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방송입니다. 네, 노동이라고 하면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노동 정책들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에 노동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위원회입니다. 거의 요즘에는 총선 때문에 활동을 못하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노동의- 명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좀 회의를 하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위원회일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노동 듭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왔다고 생각들 아마 하시는 것 같고. 네, 뭐 우리 노동 전문가분들도 많이 영입돼 계시고. 있죠.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뭘 그래서- 주로 연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용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노총 사내변호사 출신이시거든요. 네. 지금 안동 예천 지역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위원장을 하시면서 위원이 한 50명 정도 되나? 하여튼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변호사와 노무사 그리고 실제로 그 노동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그 그 김용동 의원님의 네. 개인적인 인맥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오셔서 그러니까 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입법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작년 말에 그렇군요.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 아닙니까? 저 노동위원회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 그러니까 좋게 말해 노동위원회, 나쁘게 말해 노동 탄압. 근데 또 그렇게까지 시작부터 왜 그럽니까? 당황해서, 조상호 예. 변호사. 지금 심약하신 분이. 이 코너가 지금 조상호를 이겨라가 됐어요. 조상호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한번 패널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이분이 너무 좀 험해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뉴스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38억 부동산에 37.6억 빚입니다. 총선판에 기적의 갭 투자자가 등장했습니다. 기적의 갭 투자자가 누구예요?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인데 아. 민주당이 이제 이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 공천 심사 때는 부동산 중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를 하고 아파트 한 채.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숨겼다가 실제 선관위에는 전체 자기 재산을 다 등록해야 하는데 네. 그 공개 재산 내역에서 추가 재산이 드러났는데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네. 상가 1채, 임차권 1개 등 38억여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은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네. 거짓으로 했다는 거. 당 신고할 때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38억여 원의 이제 부동산 중에 37억 원이 대출이었다.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뭐 대출만은 아니고요. 대출하고 보증금 합산액 채무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후보가 민변 출신으로 이제 민생 변호사를 표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대선 때 법률지원단 선임 팀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그 상황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네.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경로해가지고 이거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를 해서 그 후보를 아예 안 낸 거죠? 네, 공천 취소를 했는데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아하. 때문에 예.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호. 지금.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당에서 하는 검증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그걸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왜냐하면 그 여기가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받더라도 네. 마음대로 막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그 목록에 맞는 증빙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네. 목록 자체를 속여버리면 증빙도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둘 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네. 지방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경기에 오피스텔 하나, 그다음에 세종시 본인이 사는 곳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는 정도는 양해되는 수준이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는 4채고 오피스텔이 6채였어요.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게 됐냐면 통상은 이런 작업까지는 안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면밀히 검증을 해본다고 본인이 냈던 제출 서류하고 실제 선관위 등록 서류를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레드팀을 가동해서 다 해봤나 봅니다, 전수로. 근데 거기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난 이 사례를 보고 이제 황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 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공천 취소를 하려면 제명하고 공천 취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후보 추천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세종시 갑이 지난 선거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가 이겨왔던 곳이에요. 이거 대선에서도 심지어 9,000표 이상 이겼던 네, 곳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선거 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당선이 될 지역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지역구 한 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한 5분, 10분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당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요. 우리처럼 양당 구도가 고착화된 곳에서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공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공직 당선이 그렇죠. 그것도 예. 굉장히 신분 보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장되는 네. 그런 선초직 공직자 당선이 보장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직 진출을 할 때 보면은 공직 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의 상응하는 권한을 정당에게 좀 부여하는 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논의를 좀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제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재명 일을 했더라고요. 대표는 이재명 이제 대표가 본인의 그렇게 팔 표현을 했죠, 한쪽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공천 취소를 하게 네.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민주당은 모르겠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하셨던 그러니까 경선 과정까지 네. 하셨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재산 신고 내역을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그랬더니 최근 5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다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관위에 제출을 하는 거랑 당에다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거랑 서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비슷하게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는 본인이 세금 납부 내역을 보면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그렇겠네요.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확인할 수 조작하지 있는데 않는 이상은.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붙여져 있는 첨부 서류고 네네네. 본인이 이제 뭐 본인 재산 내역 이렇게 써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이제 뭐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라고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재산 내역이요. 그러니까 재산세 신고 내역을 보면 네. 그 재산별로 부과 내역들을 막 세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 재산세 부과 내역 총액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그 검증 담당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꽤 많은 세금을 좀 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재산은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어디는 뭐 누락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받을 때 이게 각각으로 해서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아니 재산세 내역은 건가요? 우리 선관위에서 내는 양식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이제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자기가 뻔히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있는 걸 아는데 당에다 낼 때는 아파트 하나, 오피스 하나 이렇게만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하고 당을 속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네. 이제 서약서는 받아요. 이거 아마 국민의힘도 받을 거예요. 이게 서약서를 받아서 이번 여기에 제출하는 서류나 내용 중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네.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격적으로 공천 취소를 한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여기 이게 선관위에 그러면 그렇게 등록할 때는 예. 드러나느냐 바로 잘 안 드러나요. 어. 그런데 왜 솔직하게 등록하느냐?
이게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 공직자 이제 재산 공직자 등록을 재산 하게 신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드러날 때 네. 만약에 이렇게 허위 신고한 내역들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이거 때문에 당선 취소죠. 바로 고발 들어가고요. 이건 무조건 당선 취소입니다. 아하. 그리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인과의 사실대로 한 거죠. 공동명의 그리고 부인 단독 명의 재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네. 좀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봤던 게 네, 이제 네. 부부 단독 그러니까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은 오피스텔 5채예요. 네, 네. 근데 아파트는 4채가 전부 다 공유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대출들이 일어났고 음.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채무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도 실행할 때 반드시 작정하고 또 당을 속인 거네요. 네, 본인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출 액수도 축소해서 신고한 걸로 확인됐다고 당시 아하. 이야기를 네,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이슈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후보가 그냥 당선이 되느냐? 오. 근데 여기 또 기적의 공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이 여기 들어가 그 있어요. 지역구입니까? 아. 네. 오호.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분위기가 원래 이제 삼지대 구도가 내가 당선이야 내가. 네, 쉽지 않은 구도였는데 어. 여기가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이 새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인지도는 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공천 아니에요? 아, 정말 운이 좋으신 분. 이분이 매력설. 원래 이 지역구가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본산- 여기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리는 없죠. 그쯤 되면 자리를 깔지 왜 의원을 정치인 합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거 전략이 좀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의 고향이었던 충남 논산에서 재선을 하고 이번에 결국 새로운 미래에서 당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세종시 갑으로 네. 온 상황인데 이분이 이거를 뭐 알고서 왔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한 56% 정도 받았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32%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대로 김종민 후보에게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김종민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배신자 프레임 나올 때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했었고 네. 그러면서 탈당을 하면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대선 경선 과정부터 이재명 대표와 좀 극단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에 있어서의 지금 갈 곳 없는 표들이 과연 김종민 후보에게 전부 갈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가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원래는 나눠지기 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그냥 세종시일 때부터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기 보수세는 사실 강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56대 32 정도의 네네.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류지아 후보가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년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좀 젊은 분들이 사시긴 네. 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글쎄요, 지금 김종민 후보가 조금 더 웃고 있을 것 같지만 계속 웃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본인이 앞으로의 스탠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갖고 있던 어떠한 적대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민주당이 그동안에 제대로 국민의힘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 유권자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스탠스 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배신자 프레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은 네, 그렇게 하기 왜 어려웠는데 고마워요? 왜냐면 비명 행사를 그렇게 외치시던 분들이 갑자기 배신자 프레임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잘했다. 배신자 프레임도 프레임이지만 네. 심판 프레임이 더 세게 작동해야 심판, 하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그럼 있고요. 김종민 의원의 선전을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희는 그 어찌됐든 네. 지금 국민의힘에 단 한 석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건 안 된다. 지금의 정부에 대한 이 아. 독주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음. 자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음. 아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신데 정말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네. 이런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고요. 저 우리 제가 뭐 한 네. 가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뭐 우리 당의 검증 과정에 대한 의문을 변호사님께서 제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국민의힘부터 좀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아, 또 왜? 아니 왜냐면 박덕흠 의원 보십시오. 아, 우리 윤리 심판- 덕과금이 그렇죠. 공존하는 윤리 의원. 덕과금이요? 심판 자문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건의했던 분이에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분을 뭐 제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다음 공천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하. 1,000억 원 이상을 관련 그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 업체로부터
뭐라 그래 공사 수주를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해 충돌이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굉장히 큰 됐어요. 문제죠. 뭐 그 당에는 또 뭐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 20회 크기의 그 강원도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렇게 면적 비교할 때 맨날 축구장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크니까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축구장을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축구장이 무슨 죄야? 아 여의도는 무슨 죄입니까? 그 여의도 옆에 면적. 맞아, 여의도랑 축구장은 정말 감도 너무 없어요. 저는 여의도가 얼마나인지 감이 없는데 맨날 뉴스에서 여의도 몇 배라고 맞아. 얘기를. 불쌍한 애들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네. 변기는 아 변기보다 맨날 깨끗하다. 변기보다 깨끗하다. 변기보다 더럽다. 뭐 이거요. 아 그리고 그 당에 장진영 후보 같은 네. 경우도 장진영 후보요? 동작? 예, 동작의 장진영 후보 같은 네. 경우도 결국에 흑서 그 뉴타운 지역에다가 네. 그 재개발 주택을 샀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무주택이라서 문제 없대요. 옛날 그 김우겸 의원도 30년 무주택이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거 산 거 갖고도 뭐 흑석 김우겸 선생 네. 막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아버님은 또 어떻습니까? 무슨 밸류어 코리아라는 곳에서 네. 뭐 90% 이상을 본인이 이사로 있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250만 원에 320만 원 사이에 샀거든요. 네. 양평 땅이에요. 네. 공흥리 땅입니다. 또. 네. 근데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아. 좋겠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양평 장진영 이거는 호텔 투기가 이렇게 아니라 주시면 투기가 아니라 개발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밸류어 코리아인데 제가 볼 때는 없잖아요. 들었는데 밸류업 장실 많이 같아. 없겠네. 네. 진짜 부럽다. 예, 코리아만 밸류업 장인. 예, 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본인들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아. 공천 취소 안 합니까? 네. 이런 분들 검증 안 하나요? 네. 하여튼 뭐 반론합니까? 굉장히 멀리 좀 반론 안 하실 것 왔는데 같은데 반론 지금 합니까? 반론할 네. 힘이 아, 없어 지금, 보이는데. 뭐 네. 반론 이거 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네. 양쪽에 내밀는 사람들은 그럼 끝도 다른 주제를 없으니까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대신 우리 저 강전의 변호사님 네. 예, 조금 뻔한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네. 뻔한 얘기 하면 지금 경고드립니다. 좀 네. 아까 약간 좀 뻔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전략이 뭐냐 그랬더니 열심히 한다는 거 말고는 지금 없었거든요. 열심히 한다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꺼내 들었어요. 어제 네. 송파구 선거 유세 도중에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는데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야.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인 가구 기준. 그렇죠.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드는 예산이 13조. 곱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다행이다.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네. 재원 조달까지 그냥 한꺼번에 말을 해버린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역시 지역 화폐의 아버지답게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왜 또 웃어요? 강 아니 변호사님. 지역 화폐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저 마포사랑 상품권 저는 정말 열심히 기다렸다 사거든요. 근데 아, 분위기 오늘 너무 좋네. 네, 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논평을 내기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추경호 민생특위위원장 여당이 어제 민생특위위원회를 발족했거든요. 호호 브라더스가 이제 위원장을 맡았어요. 유일호, 호호요? 추경호 이렇게 두 사람이 아. 경제부총리 출신이 네. 위원장을 맡았고 네. 오늘 추경호 위원장 입으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인기 영합적 퍼주기 재정 중독증은 마약과 같아서 아하. 끊임없이 재발하고 정말 끊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네.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매표를 위한 선거 포퓰리즘의 끝은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또 거의 나옵니다. 저주를 퍼부었는데 지금. 네. 근데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극도의 추경 불호자예요. 이분은 아하. 재정을 확대하면 큰일이 난다고 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준비해 정말로. 오셨네요. 두 분이 너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어쨌든 1호가 그렇게 얘기했고 2호는 2호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개혁신당도 네.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듣기 좋은 프로. 소리만 하면서 전국을 누빌 게 아니라 재판 일정이나 충실하게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일단 강전희 변호사님은 지금 어. 거의 최윤경 기자 팬 된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좀 웃음이 많아가지고 아, 네. 지금 지역 화폐 아버지 호흡으로서 너무 재밌고요. 아, 평가 아니 근데 이게 추경 불호는 어땠어요? 추경 불호. 아 그냥 웃기죠? 웃기긴 웃기잖아요. 많이 웃깁니다. 네. 많이 웃기. 많이 웃긴데 근데 이거 이제 이거 웃다가 이거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이게 그 1인당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이거를 아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그러면 한 집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글쎄요, 25만 원씩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지금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은 뭐 기업이 잘 되고 세금이 거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를 뭐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도 안 했으면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송파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으면은 뭐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본인 나쁜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 편성을 해줘야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금 총선 20일 앞두고서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20일 이거를 앞둬도 옛날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20일 앞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웃음 또 네, 터지네. 말씀이 막히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던가 저희가 아니 말하는 추경 거는 예산은 계속 얘기해 왔어요 야당이. 근데 그 지금- 이전에 지역사랑 상품권 증액 예산 증액도 네. 계속 얘기해 왔는데 처음에는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걸 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자고 하는 거냐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이제 그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네. 여러 곳에 지원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원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분께서 가시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네. 대파를 875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네,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아요. 네. 근데 그런 지원들이 네. 편중돼 있거나 때로는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양재점에서 먼데 사시는 분들은 양재점까지 거기 기름값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평하게 지금 보니까 물가가 네. 특히 생활물가 기준으로 하면 20% 이상 올랐다는 게 중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물가가 20% 이상 올랐다면 그 도시가구 평균 소득에서 네, 그렇게 한 말씀드리죠. 20% 정도의 금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를 그러니까 민생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발상으로 나온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25만 받아주세요. 원인 것은 더 많이 올리면 물가가 더 많이 오를까봐 그런 건가요? 뭐 용성이 넘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국가 부채를 갖다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한 그럼 30만 원 주면 안 됩니까? 이왕 딱 떨어지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5만 원 너무 비는 느낌. 근데 들잖아요. 일단은 네. 네. 추경을 워낙 싫어하시는 추경호 네, 네. 선생님께서 그런 걸 워낙 그 편성을 안 해주시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 구호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추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반대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던진 거라고 봐야 아니죠. 돼요? 왜냐하면 선거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4년에 한 번 행사하지만 이 4년에 한 번의 행사로 정책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만약에 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는데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제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한 이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줘야죠. 안 바꿔준다면 그 다음에 선거 패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네, 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네네. 거라고는 투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방법이 없어서 그런 네.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뭘로 얘기합니까? 결국엔 표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25만 원을 나눠준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지원금 나눠줬던 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지원금이 과연 이게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었는가? 자영업자들은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말씀 이제- 좀 들어주세요 일단. 조상 변호사님 아, 살려줘요. 처음 저. 오셨잖아요. 네. 예.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네,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아, 그리고 이 정도는 근데 큰 공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그냥 이전에 이거는. 김행 의원이 앉아 계셨습니다. 네. 직진하시면 돼. 하실 말 쭉 네.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어떤 경제적인 지표로 나온 것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시장에 가서 25만 원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주자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미리 그걸 준비했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올리든 아니면 뭐 대변인으로 뭐를 내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난번에 네.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25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어쨌든 13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13억도 아니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25만 원 그리고 한 집에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야라는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이 걸 것이라는 게 너무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렵긴 반대하기 합니다. 좀 근데 저는 애매하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어떠한 프레임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만 원이라도 꼭 25만 원 숫자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렇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거대 야당으로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너무 지금 늦었다. 20일을 네. 남겨놓고서는 25만 원, 한 집 100만 원 이러면서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네. 이게 이거는 매포 행위라고 봐야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위원회만 계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뭐 네. 누구에게? 이게- 전 국민에게요? 예,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계속 저소득층 아니고 전 국민에게 우리는 항상 아, 얘기했어요. 보편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편- 전 국민에게 그럼 보편 지원을 늘 얘기해요. 돈을 나눠주자는 얘기. 아니요, 지금처럼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경제가 거예요. 안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 물가가 네. 완전히 지금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거든요. 뭐 물가는 많이 올랐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승수 효과에 관해서는 연구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들은 각 당이 다 다른 방식으로 서로 인용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선거에 네. 실제로 나가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선거 운동을 좀 네. 해봤잖아요. 예, 예. 해봐 이제 결과는 안 좋았지만 선거 네.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선거 해보면 세번 안 좋았죠? 네. 세번 정확히 기억하시죠. 근데 파이팅 하시죠. 네네. 포스터는 못 붙여봤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한 90일 가까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세요. 시장에서. 네, 왜냐면 지역화폐가 좀 돌면 그래도 전통시장이 산다. 아니면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좀 먹고 산다. 네. 근데 지역화폐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그걸 한동훈 피부로 위원장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백브리핑이 나왔는데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풀게 되면 네.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이렇게 반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 네. 이제 이런 반박을 했다는 것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실까요? 네. 셋 나오면 대학 등록금을 대준다. 이건 한동훈 셋 비상대책. 나오면 대학 등록금이요? 축하드립니다, 정프로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대학만 간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애들이 공부만 하면 되네요, 이제. 대학까지 가면 이제 걱정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하나요? 네? 기다려보세요. 지금 추경 들어볼까요? 프로. 추경을 좋아하지 않기 네. 때문에 이제 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셋째만 면제 아니면 셋 나오면 셋다 면제다. 아유 됐다 됐어. 셋이 아주 막내가 복덩입니다. 네. 네. 아 해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육아휴직 앞서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올리는 정책도 네. 얘기를 했고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겠다. 이제 이런 그래요?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데 아유, 그 맥락에서 됐다, 됐어. 세 자녀 등록금 면제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유 요거는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둘은 넘어가면 안 돼요? 되나요? 네, 둘은 안 둘 되지. 근데 어. 지금 정부 둘은 기준에 안 돼. 둘이 다자녀이긴 해요. 아하. 아니 둘까지는 안 돼요. 네. 왜요? 셋부터 둘은 해줘야지. 덜 힘들어서. 내가 셋이니까. 셋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요 정책은 이 그러면 투표. 똑같이 네. 이제 재정 문제 같은 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요거는 그냥 뭐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앞으로 셋 낳는 건 아니죠 이거. 현재 셋 아, 포함이죠. 예. 네. 좀 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요? 당장- 뭘 고민하시는 건데? 추가로 셋은 못 근데 낳아요. 이거 약속이지. 추가로는 더 이상 나도 못 하겠다. 예, 그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셋 더 나오면 나 60이요. 62요. 자 그래서 네. 요거는 뭐 좀 더 검토를 좀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출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과 허들들을 제거해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만약에 셋 낳으면 해주겠다. 아. 뭐 넷 낳으면 해주겠다. 그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주고 많이 안 낳으면 뭐 예를 들면 안 주고 제약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지고 아니 지금 당장 2명만 낳아줘도 고마워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사실은 네. 한 명도 낳기만 해라 이런 마찬가지예요. 건가요? 근데 그러면 아니 3명 어차피 혜택 못 받을 거면 그거 안 난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아.
난 3명까지는 키울 자신 없는데 이러면. 저도 아하. 자신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3명을 낳든 4명을 낳든 네. 아 이거는 국가 책임 양육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 사람들은 뭐 영토도 얘기하고 뭐 영해도 얘기하고 하지만 국민이에요. 뭐 국민이 없는 네.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국가의 운영의 가장 핵심은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의 기초는 세금이에요. 네. 납세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수혜자 부자 원칙상으로 보더라도 국가가 양육에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 책임 양육제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림으로 그려야지 네. 셋 낳으면 주겠다.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그 다시 한번 셋 고민해 낳으면 보세요. 더 주겠다는 거겠죠?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뭐 네. 둘 이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뭐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냥 저기 국공립학교 등록금 면제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 공약인가요? 예. 강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진짜. 강 대학 변호사님 등록금 면제를. 네. 강 이게 변호사님 흔들게 좀 하지 예산이 마요. 근데 지금 네. 그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좀 더 생각해요. 거두면 되죠. 우리가 좀 더 내죠. 더 많이 보세요? 우리가 좀 더 냅시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네. 한 명의 아이도 그 아이가 결국에는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납세자로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네. 국가가 네. 왜 책임을 회피하냐는 겁니다. 왜 교육을 사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럼 정말 전면 고민이에요. 무상 교육으로 갑니까?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초중고 좋겠다. 대학교 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이제 굉장히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돼서 네. 소득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게 될 때 그 네. 이익을 그 사람 개인만 가져갑니까? 국가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라고 네. 하냐면 국가는 성공한 사업 파트너다. 아하. 왜? 실패했다고 돈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하면 반드시 세금은 가져갑니다. 아하.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 무상으로. 근데 지금 우리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세대인데 예. 우리 때 이제 국민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중학교까지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예산 같은 거를 봐서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에 있어서의 비용 같은 거를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대학까지도 무상 교육하는 게 맞다. 네, 저는 맞다고 네. 봅니다.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네. 공동체가 부담하자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기가 너무 적어서 재원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공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아, 대학을 갈까 우리 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는 게 이제는 크게 뭐랄까 그냥 그 엄청난 일도 아니고 안 가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막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 않은데 대학 등록금에 이제 우리가 계속 꽂혀 있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아. 들기도 그러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거리들이 있죠. 뭐 4+2 학년제가 맞느냐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부 4학년, 대학원 2학년 이런 체제가 맞느냐. 네, 네. 그리고 되게 플렉시블하게 1, 2년짜리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네. 고민들은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네. 공동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 저는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싶다. 소득세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내셔요. 올라갈 수 있다는 있잖아요. 겁니다. 겁니다. 아 올라가도 됩니까? 네, 저는 그 얼마든지 그런 일이라면 납부할 용의가 있어요. 어허.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은 좀 있을 네. 수 있겠죠. 다음 자, 하나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까요? 좀 쉬어가시라고 저희가 네. 마이크를 든 죄.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 선거 기간에 꼭 나오는 고발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발언으로 고발당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아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 나가게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네, 핵심은 마이크입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네. 아니,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저는 선거운동이 너무 규제가 많잖아요. 왜 그래서 젓가락을 쓰면 안 돼가지고 김밥은 못 주고 이제 약간 핑거푸드는 가능하고 뭐 이렇게 개소식 같은 거 할 때나 보면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를 핑거푸드의 기준은 뭡니까? 핑거로 먹을 수 있으면 핑거푸드겠죠. 아 근데 그래요? 김밥 족발 이런 핑거로 것도 먹고 먹으면 손으로 먹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걸 왜 갖고 다 손으로 먹지 왔냐면 않나? 두 분이 네. 이제 막 붙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거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뭐가 규제가 너무 많아서 네. 삐끗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에 왜 그 선거 초보들이 꼭 하는 실수 안기령 후보가 왜 도봉에서 그 노래 교실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네, 당돌한 여자 부르기 전에 잘 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그것도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됐어요. 확성기 사진 사용 안 나오네요. 되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기를 사용해서 네. 선거운동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됐는데 이쯤 되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금? 노래방 일체형 마이크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네, 안 어떤 됩니다. 것도 안 아,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확성기면 이것도 안 돼요. 아하. 이 뭐지 과일 장수하는 그 그것도 안 빨간색 되고 그렇게 큰 거 네. 있죠.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이렇게. 메가폰 같은 그런 것도 손으로 하는 건 됩니까 이렇게? 그건 돼요. 그건 되죠. 아. 옛날에 그래서 네. 그 소리통 유세라는 게 한때 네. 소리통?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말하면 똑같은 네. 거 다 따라서 여러 명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렇게 그 아. 선거 유세를 했던 구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었어요. 오. 뭐 이거 뭐. 확성기를 전자기적으로 쓰면 안 된다. 안 돼요. 전기기기 쓰면 안 아. 된다. 근데 이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확성 장치입니다. 네, 확성 네. 장치, 장치. 꽹가리 같은 건 되고요.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가 떨어져서 안 씁니다. 무슨 깽가리? 아니, 네. 확성이라는 건 이제 본인의 소리를 키워주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 시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취지인가요? 법 취지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안 네. 되면 지금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네. 선동 기간이 아니면은 확성기를 사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네. 해놓거든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네. 이게 가능한 허용이 형태로 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시장에서 맞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손으로 막 크게 얘기하고 맞아요, 어느 맞아요. 날은 이제 마이크를 네네네. 잡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이크를 잡고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어떤 어필하고 싶은 말들, 뭐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지막에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뭐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빠져나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앞에 그냥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하죠. 네. 약간 전말이 그 이제 이게 받지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네네네. 이게 저는 사실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돈은 당연히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예비 후보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이미 공천 과정이 다 끝난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본 이영선 후보처럼 중간에 뭐 낭만의 삶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 어쨌든 본인이 당선이 되려고 출마를 한 거고 총선에 나왔는데 그거를 확성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거는 결국에는 목소리 큰 사람한테만 유리한 아하. 예, 이런 선거 방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저 출마하시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게요.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 또 나오면 커집니다. 아, 해보셔서. 조성호 변호사는 워낙 목소리가 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훈련된 결과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가면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은 기자회견이라는 그 형식을 빌려서 이제 마이크를 쓰게 되는 것인데 네네네네. 이거는 서로 간에 지금 고소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법을 좀 바꿔야 된다. 법을 좀 네.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비슷한 생각합니다. 생각입니까? 아, 예, 저 이제 말은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을 14일로 잡는 것도 지나치게 짧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 풀어버리게 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너무 시끄럽다거나 아하. 그렇죠, 막 그런 네. 건데 그런 네. 거는 소음 규제로 하면 돼요. 아. 굳이 뭐 그걸 너무 크지 아, 않아. 네. 몇 데시벨이야? 네, 몇 대씩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네네네.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네. 예를 들면 시장 이런 데서 허용되는 데시벨 수하고 다 다릅니다. 주택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냥 어차피 규제되는 법들이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엄격하게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현행법은 규정되어 있고 네. 뭐 기자회견을 빌어 꼼수로 한다고 네, 하는데 네. 그렇게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혹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낙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네.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자회견을 취할 때는 해당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권의 입장에서는 뼈가 아프겠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 사건들을 덮는 과정, 우리가 볼 때 덮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통령실의 무리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비판하는 게 본인들이 볼 때는 낙선을 위한 운동처럼 보이겠지만 그거는 정당이 통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자회견 형식으로 취한 거고 네. 그런 아이템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발굴해 보세요. 좀. 아니, 하나만 왜 짚고 가면 궁금합니까, 하나만 마지막에. 짚고 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례 24번 네. 그 지지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그쵸. 금지 조항에 이제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네, 왜냐면 네.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선거 후보자는 타당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선거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개항을 해서 이제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만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서승만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원 유세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24번이니까 24번까지 당선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이 다른 거잖아요. 네. 네, 당이 결과적으로 다르죠. 아, 네. 이거 네. 좀 근데 위법 소지가 민주연합이니까 있다. 예.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아까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마이크 쓰는 것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음번 총선 전에는 이러한 위성정당의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그건 되지 뭐, 않을까? 네. 예, 네.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네, 네,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네, 정리가 그건 뭐 되지 조상우 않을까라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뭐 아 저도 근데 그 네. 위성정 동의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위성정당의 해법 네. 해법이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인 네,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례 의석수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 창당을 같은 거?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랑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진전이 있을지 네. 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갈까요? 네, 뭐죠? CLC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아, 발음 굉장히 CLC. 좋습니다. 네, 이재명 CLC. 대표가 22일 충남 죄송합니다. CLC에 너무 힘을 줘서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을 하면서 요 양당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취업까지 모조리 네, 조업해가도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과 대만 양쪽에 이제 모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이제 국익 중심으로 하면 된다. 굳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손해를 네. 볼 필요가 양관계.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뭐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뭐 그 국익에 반하는 행동 뭐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지지하는 세력은 중국, 북한, 민주당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요 CLC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부정적으로 아마 보시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러한 프레임 그리고 뭐 민주당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었고 어떠한 친중국적인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봤을 때 친일본적인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권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이렇게 당 모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네네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좀 이게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도 민생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쉐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일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이제 대중의 굴종 외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작년 6월이었나요? 그 신하이밍 대사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네네네네. 뭐 일장 연설을 듣고 왔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뭐 성일종 의원의 이토히로부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외교 문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프레임화 시켜갖고는 정쟁화시키는 것은 저는 좀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인식은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당이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저기는 친중이야, 저기는 친일이야 이렇게 프레임화하는 건 좀 네. 문제가 있다. 네. 네. 아니 뭐 저는 그래요. 뭐냐면 왜 없는 분쟁을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이 정부가. 양안관계에서 우리가 양안관계 갖고 네. 갑론을박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언제 어느 정부에서 그런 걸 갖고 갑론을박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네.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네. 뭐 어느 당과 어느 당이 굉장히 뭐 어떤 문제로 되게 크게 싸우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 우리가 개입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만 대응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 어장에 침투해가지고 뭐 취업까지 싹쓸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할 거냐 이랬는데 그건 당연히 항의해야죠. 그리고 이런 불법 어선들 다 납포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국익이고 네. 국익의 문제고 그다음에 국민들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그들의 내부적인 사안을 왜 우리가 갑론을박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만약에 우리의 내부의 어떤 문제들,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그 내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특정 입장에서 편향되게 만약에 어떤 의견을 표명한다, 당연히 항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른바 오지랖 넓게 행동하는 게 사실은 외교적 결례에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감정선을 자극해가지고 기업들까지 어려워졌잖아요. 네. 경제들도 어려워지고. 왜 그런 무리수를 둬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하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야당이 못합니까? 당연히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한동훈 위원장이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지금 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는 외국인이 한 12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의 기본이 상호주의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참정권을 보장받는 게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을 여기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냐.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요거는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이 선거에서 좀 유리한 이슈라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호주의 맞아요. 상호주의는 맞지만 또 네. 우리가 세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라 그러잖아요. 세계 시민들이 자신의 실제적인 어떤 주민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의 봉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주의를 너무 엄격하게 따지면 서로 간에 맞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었던 것인데 먼저 열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다시 또 조정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건 입법 정책적 문제로 언제든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중 감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자극해서 그렇죠. 유리하게 될 지금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친하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본에 친하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중국인들이 뭐 한국에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12만 명 정도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외국인 중에서 이제 영주권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친중국적인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상호주의 문제가 가장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뭐 당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고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왜 저들은 한국에 와서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를 열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사례들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개정의 방향을 네. 그렇게 잡은 거고요. 다른 예를 그리고 들면 뭐 호주든 다른 나라에 네, 맞습니다. 가서 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는 참여하게 열어주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떤 선진 모델을 좀 채택해 보자라는 걸로 해본 건데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중국이 허용한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 혜택의 대부분이 중국
국민들이어서 이게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 국민들이 와서 지방선거 투표할 때 그 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간다고 하는 판단들을 좀 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그분들 표를 좀 얻어올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 저는 그런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보다 오히려 더 여러 예를 들면 청년층이라든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주택 문제예요. 특히 굉장히 이 투기 과열지구라고 할 수 있는 네. 수도권의 주택 문제인데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주택 취급에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그렇게는 외국인들이, 생각해요. 집 사들이는 게 취득할 많이. 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게 경제 승수효과 네네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사자마자 바로 임차를 해버리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비거주 목적으로 투자로. 주택을 보유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거는 내국인도 규제를 하자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판인데 네. 외국인에까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반드시 이건 뭐 필요하다고 특정 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어떤 통계인지 뭐 정확하진 않으나 지난 정부에서 그 중국인 소유의 뭐 아파트 그다음에 주택 소유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네. 보유만 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네.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 뭐 DSR이나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규제를 까다롭게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네. 네. 우리 강 변호사님도 어떻게 네,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제 제주에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제주도. 네, 제주가 그 부동산 중국인들 투자로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시기를 네. 직접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음. 더 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런 얘기까지 오늘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처음 저희 방송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준비 많이 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상아 변호사님이 네. 이렇게 되게 재주가 좋으셔서 이야기 하나에서 문어발식 이제 제주를 확장으로 넘어야 되나요? 나가시면 얘기를 많이 불러서 나가세요. 제가 사실 유튜브 오늘 처음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아 그래요? 네, 아, TV만 그렇군요. 나갔었으니까 아 유튜브 처음 나오셨구나. 네, 진행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왔는데 그리고 제가 봤던 이 장르만 여의도에 네. 나온 네네네. 패널분들 네. 중에서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이 조금 더 네. 강하시지 않을까. 아. 제가 봤던 때는 이 정도 문어발식 확장의 주제는 아, 아니었었는데 네. 오늘 아, 그런가요? 오늘 되게 얌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비교적 오늘은 굉장히 좀 온화해. 공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얌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네. 자 우리 강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